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몰리큘러 이미징과 타겟티드 라디오 이뮤노세라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 연구 분야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방사면역치료, 융합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연구를 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항암치료도 포함하는데요. 항암치료 혹은 방사면역치료를 수행하는 동안 인지기능 저하, 그리고 탈모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블락킹할 것인가 라는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제가 하고 있는 몰리큘러 이미징의 장점은 이런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미세먼지, 그리고 환경 호르몬,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A 같은 환경 호르몬들이 어떻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몰리큘러 이미징법 개발, 그리고 항암 신약 개발과 같은 연구 토픽을 기본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사능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방사능을 하기 앞서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 경향신문 난 기사인데요. 후쿠시마에서 그 방출된 방사선 그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세슘, 그리고 스트론튬과 같은 방사성 핵종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기사가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방사능 오염 물질들이 우리에게 이제 위험적인 요소인데, 저는 이번 강의에서 이런 방사선 혹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어떻게 인체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후쿠시마 원전 방사선 오염수 이외에,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 2년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방사선 위험 노출로 이제 라돈 침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라돈 침대와 같은 것들이 이슈가 된 이유는 이 방출되는 라돈이 결국 우리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2년 전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라돈은 환기를 잘 시켜주면 충분히 이제 우리가 위해성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돈이 해로운 이유는 라돈에서 원자력이 붕괴되는 동안 방출되는 폴로늄이라는 알파 입자가 있는데, 이 폴로늄이란 알파 입자 때문에 폐에 그런 손상이 갈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라돈 침대에 대한 내용도 결국 우리가 접하고 있는 우리 생활 속에서 방사선 위험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문 기사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2년 전 사이언스 타임즈 기사인데요. 여기 잘 읽어보면은 라돈이 실내 기준치보다 10배나 많은 라돈이 검출되었다. 그리고 신문 기사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알파 붕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파 붕괴란 방사성 원자핵이 알파 입자를 방출하고 다른 종류의 원자핵으로 바뀌는 과정을 말한다 라고 쓰여져 있고, 그리고 이 알파 입자는 투과성이 낮은 대신에 에너지가 커서 인체의 DNA에 큰 손상을 남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라돈으로 인해서 라돈이 흡연담으로 위험하고 폐암의 위험인자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매년 2만 명 정도의 라돈에 의한 폐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래서 라돈에서 방출되는 폴로늄이라는 알파 입자가 결국 이런 폐암도 유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를 어떻게 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 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라돈, 그리고 그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자핵에서 방출되는
베타나 알파와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인체 위해를 가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알파나 베타 등이 결국 또한 암세포에 피폭을 시켰을 때 암세포가 사멸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알파나 베타를 어떻게 주로 이제 오늘 슬라이드 알파 베타인데요. 그러니까 알파가 먼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알파나 베타가 어떻게 방출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제가 학부 수업할 때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MP 차트라고 합니다. MP 차트는 뉴트론과 프로톤의 비율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 베타가 방출되고 어떠한 상황에서 파지트론이 방출되고 어떠한 상황에서 알파가 방출되는지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X축은 프로톤입니다. 양성자 숫자이고요. Y축은 뉴트론입니다. 중성자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뭐 베타, 파지트론, 알파, 붕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원자핵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안정한 상황으로 가는 상황에서 방출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원자핵이 프로톤과 뉴트론이 비율이 잘 맞을 때는 안정합니다. 그런데 프로톤보다 뉴트론이 비율이 안 맞는 그러니까 뉴트론이 더 많은 상황에서는 베타가 방출되게 되고요. 그리고 프로톤보다 프로톤과 뉴트론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프로톤의 비율이 더 크다. 그런 경우는 이제 파지트론이 방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톤과 뉴트론의 비율을 따져 보았을 때 대개 이제 프로톤 넘버가 80 이상인 경우에 굉장히 불균형인 상황. 그래서 프로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 비율적으로 프로톤이 많은 경우에서는 알파 입자가 방출되게 됩니다. 알파 입자는 헬륨 입자인데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핵의학 치료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베타가 이제 주로 사용되고 그리고 알파 입자가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여기 있는 파지트론이란 거는 나중에 이제 그 수강생들께서 이제 접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펫 영상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런 입자가 되겠습니다. 베타와 입자 성질은 똑같은데 베타는 E-고 파지트론 E+가 되겠습니다. 정기적 성질은 다른 입자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제목이 몰리큘라 이미징 앤 타겟 라디오 이뮤노세라피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쓰는 몰리큘라 이미징 툴은 펫입니다. 펫이고 물론 이제 몰리큘라 이미징을 구현할 수 있는 많은 도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펫을 사용하고 있고요. 펫은 파지트론, 이제 원자핵에서 방출되는 파지트론이 일렉트론과 만났고 그 만난 상황에서 180도 방향으로 방출되는 이런 애닐레이션 감마의 특징이 첫 번째는 180도 방향으로 방출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에너지가 511케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11케브 감마를 이미징하는 것들이 펫이고요. 그런데 이런 그 애닐레이션 감마를 방출할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사성 금속, 커퍼, 지르코늄, 갈륨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방사성 비금속이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F18, 카본 11, N13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 조금씩 특징이 다릅니다. 반감기가 다르고 그리고 파지트론이 방출되는 레인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파지트론이 방출되는 레인지가 다르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 이미지상에서 공간 분해능이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공간 분해능이 영상의 공간 분해능이 다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파지트론의 레인지가 길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영상을 얻었을 때 그 영상의 공간 분해능이 안 좋아지는 푸어 이미지 레졸루션 이제 최종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각각 다른데 커퍼 흡사는 반감기가 12시간입니다. 그래서 반감기의 의미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0의 액티비티가 있다.
그러면은 방광기가 12시간이다 하면은 12시간이 지나면 반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방사성 금속, 그리고 지르코늄 89와 같은 것들은 방광기가 항체의 하프라이프와 잘 매칭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커퍼, 지르코늄과 같은 것들은 항체 영상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비금속, 방사성 비금속으로 F18이 있고, 얘네들은 방광기가 2시간입니다. 그래서 방광기가 2시간이고, 포도당에다가 F18을, 포도당의 유사체인 FDG에다가 F18을 표지한 것이 FDG인데, 얘네들은 임상에서 온콜로지 스터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이암을 계측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펫이고, 이러한 동위원소가 펫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네, 그래서 이 펫은 사실 가장 각광받는 분야는 PKPD 분야입니다. 우리가 약을 개발할 때 처음에 이제 셀 레벨의 기초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임상 연구를 하는데, 전임상은 마우스, 렛, 멍키 같은 것들을 하죠. 그래서 에피커시와 그 세이퍼티를 보는데, 그 다음에 IND 단계, 페이지 0 단계에서 그 약물의 에드미 T를 봅니다. 그래서 에드미 T는 뭐냐면은 흡수, 분포, 대사, 배출 독성과 같은 것들인데요. 얘네들을 평가한 다음에 임상 1, 2, 3상을 하고, 얘네들 이제 그 품목 허가가 나면은 비로소 이제 시장이 나오는데, 보통 이러한 그 약물 개발에 총 걸리는 시간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 약의 흡수, 분포, 대사, 배출 경로를 만약에 이제 약에다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지해서 이미징을 한다면은 체내에서 어떻게 흡수되고 분포되고 대사되고 배출되는지, 그리고 독성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펫을 최근에 이런 그 파이자나 릴리, 그락소스미스 클라인과 같은 빅팜에서는 신약 개발의 주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펫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펫 기술이고 PKPD에 잘 활용되고 있다 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그 몰리큘라 이미징 외에 이러한 것들을 방사성 동위원소 기술을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몰리큘라 이미징과 그 타겟티드 이뮤노세라피는 어떠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몰리큘라 이미징 측면에서 보면은 종양을 타겟팅할 수 있는 항체에다가 영상이 가능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이면은 그게 몰리큘라 이미징 되고요. 그리고 치료가 가능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지하면은 그게 표적 기술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상이 가능한 핵종, 치료가 가능한 핵종은 이제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영상이 가능한 핵종은 주로 이제 감마선을 이용하면은 영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치료가 가능한 것들은 베타나 알파 입자와 같은 것들을 쓰면은 그러니까 결국 치료가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단일 클론 항체에다가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지하면은 이 항체가 이 종양 특이 단백질에 바인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이 자체에 치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임상에서 쓰고 있는 트라투즈맙, 허셉틴이죠. 그리고 리툭시맙, 섹툭시맙, 이런 그 많은 상용화된 항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용화된 항체는 그 자체의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지한 항체 의약품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그 타겟팅 해서 종양 표적 특이 단백질을 표적해서 치료를 하는데, 여기다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지합니다. 그런데 그 방사성 동위원소는 암세포의 DNA 중나선을 브레이킹시키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포 사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치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항체의 치료 효과 더하기 방사성 동위원소의 치료 효과에 강력한 시너지 이펙트
유발해서 치료를 수행하는 것이 고정밀 표적 치료 방사성 동요연소 세라그노시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래서 몰리큘라 이미징을 포함한 이 방사성 동요연소 세라그노시스 기술은 이렇게 형광 같은 것들과 달리 사람에게 적용이 가능한 표적 치료 기술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임상에서 개발한 것들이 그대로 사람에게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제 모식적으로 돌아놨는데, 이런 항체의약품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항체에다가 방사성 동요연소를 표지한 이 방사성 의약품을 정맥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맥을 타고 돌다가 서큘레이션 하다가 혈관에서 그 익스트라베세이션 혈관으로부터 나와서 확산 디퓨전 과정을 통해서 종양에 타겟팅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양에 타겟팅 되어서 치료가 일어나게 되고, 만약에 이게 영상용 방사성 동요연소를 표시했다면 영상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이런 펫을 이용해서 ADMET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방사성 동요연소를 어떤 것을 쓰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데, 이 알파 이미터와 베타 이미터가 있습니다. 알파 이미터는 크게 이제 아스타틴 211 그리고 액틴 225와 같은 것들이 있고, 얘네들의 특징은 비전거리가 아주 짧습니다. 비전거리는 뭐냐면은 원액에서 알파가 방출되었을 때 그 날아가는 레인지가 를 말하는데, 걔네들이 한 50마이크론 미만의 거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베타는 루테슘 177, 커퍼 67, 이트륨 90과 같은 애들이 있는데 아요단 131도 있고요. 얘네들은 그 날아가는 거리가, 즉 그 피폭시키는 범위가 알파에 비해서 다소 깁니다. 미리의 정도에 해당하고요. 그런데 또 비교하면 알파는 그 베타에 비해서 단위 길이당 전달되는 에너지가 대략 10배에서 20배 정도 크고, 하지만 이제 50마이크론 미만 정도의 범위에서 에너지를 전달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들은 저희가 지금 임상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루테슘 177, 아스타틴 211가 같은 애들이고요. 그래서 루테슘 177은 방광기가 6일, 그리고 아스타틴 211은 7시간 정도고, 그리고 비전거리는 1.8mm, 그리고 50마이크로 미만의 비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커퍼 흡사는 베타 플러스와 베타 마이너스를 방출합니다. 방광기가 12시간이고요. 그래서 베타 플러스와 베타 마이너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얘를 쓰면은 치료도 가능하고 진단도 가능한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그 방사성 동요연소를 표시한 항체의약품을 이용해서 어떻게 치료하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그 라디오 이뮤노세라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라디오 이뮤노세라피는 그 종양의 스페시픽한 안티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셉틴은 허투를 타겟팅하는 거죠. 그래서 그 허투가 그런 튜머 스페시픽 안티젠이 되겠는데, 허투를 타겟팅하는 허셉틴이 있죠. 그래서 허셉틴은 그 자체의 그런 양리 작용이 있고 약효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라디오 이뮤노세라피는 뭐냐면 그 항체에다가 방사성 동요연소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 항체가 우리 몸에서 이제 서큘레이션 돼서 디퓨전 돼서 종양까지 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만약에 방사성 동요연소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방출되는 베타곤 알파가 결국 종양의 DNA의 싱글 스트랜드 그리고 더블 스트랜드를 브레이킹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에팝토시스, 세포 사멸에 이르게 해서 암세포, 종양세포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일련의 작용 방법, 치료 방법을 라디오 이뮤노세라피라고 합니다. 그 RIT는 앞에 나왔던 라디오 이뮤노세라피입니다. 그래서 RIT에 사용하는 방사성 핵종을
표로 도식화 있는데, 그 베타는 그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커퍼 67, 이티륨 90, 아요다인 131, 루테슘 177과 같은 애들이 있고, 알파 이미터는 알스타틴 211, 액티늄 225와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특징이 일단 레인지를 보시면 되고, 레인지가 얘네들은 특히 뭐 이티륨 같은 애들은 11mm에 달하고, 아요다인 131, 2mm 정도 되고, 하프라인은 8시간, 뭐 짧은 애들은 뭐 60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레인지가 얘네는 특징이 50마이크로 미만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얘네들보다 거의 한 10배 정도 센 애들이죠.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 말씀드렸듯이 알파는 숏 레인지에 강력한 에너지를 전달하고, 베타는 다소 알파보다 긴 레인지에서 다소 약한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알파와 베타 뭐가 좋냐 라고 말씀드리면은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짧은 레인지에 강력한 에너지를 전달할 것이냐, 다소 긴 레인지에 다소 약한 에너지를 전달할 것이냐, 이거는 사용 목적에 따라 좀 이렇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현재 임상, 그리고 비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디오 뉴클라이드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항체의약품, 그러니까 RIT에 사용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시한 항체를, 그러니까 IV 인젝션에서 정맥 주사해서 튜머까지 타겟팅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 튜머 타겟팅이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먼트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먼트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세포의 기질,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가 있고, 세포와 세포 사이의 그런 정션과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이폭식, 그러니까 저산소 상황과 같은 이런 그러니까 암은 대개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 저산소 상황입니다. 하이폭식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폭식 상황에서는 이 방사선 치료 효과가 저감됩니다. 떨어집니다. 이러한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시한 항체의약품을 이용해서 세라피를 하고자 하나 이런 제한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야 할 치료 효과를 이제 증진시키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항체의약품을 표시한 방사면역 치료는 그 모든 고형암에서 이제 수술 이후에 이 잔존암을 치료하는데 팔로우할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물론 이제 그 프라이머리 튜머 그 자체에서도 이제 치료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췌장암이라는 애는 굉장히 좀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현재까지 거의 모든 암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5년 생존율이 뭐 60%, 70%, 유방암 같은 경우는 9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 췌장암은 여전히 5년 생존율이 10%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특징이 또 미국인보다 한국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종양이고, 얘네들은 이 단점이 진단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췌장암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얘네들은 물리적 장벽이 이 약물 전달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어렵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포, 그러니까 이 MT 스테이닝을 한 이 슬라이드 그림을 보면은 이 파란색인데, 파란색은 이 MT 스테이닝 한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다 ECM, 그러니까 세포 췌장암 조직은 다 물리적 장벽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약물이 참 침투하기가 힘든 거죠. 이렇게 이 물리 ECM이 꼭 차 있기 때문에 약물이 전달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그러니까 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췌장암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이슈는 이 방사면역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도전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ECM은 그 췌장암에서 우리가 췌장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ECM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 ECM을 분해하고 극복하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췌장암에 췌장을 꽉 채우고 있는 미케니컬 베리어 이제 세포의 기질을 분해하면은 이 항체의약품, 여기서 말하는 항체의약품은 방사성 동元소가 표지된 항체가 되겠는데, 얘네들이 종양 안에서 이렇게 유니폼하게 스프레딩하고 그러면 치료 효과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본 가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췌장암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암은, 고용암은 ECM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췌장암, 위암에서 ECM을 분해하고 얼마나 이 항체의약품이 섭취가 증진되는지를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셉틴에다가 이 형광을 표시하고 형광을 컨주게이션하고 그래서 투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ECM을 분해한 다음에 그 형광 컨주게이션된 항체를 정량을 해보았더니 대략 한 4배 정도 이제 업테이크가 증진되더라 라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는 위암인데요. 그러니까 위암에서 ECM을 다 이제 그 데그라데이션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허세틴을 투여하면은 대략 4배 정도 이제 종양 섭취가 증진되더라.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항체에다가 방사성 동元소를 표지하면은 결국 얘네들도 종양의 섭취가 증가할 것이다. 결국 얘네들은 치료 효과가 증진된다 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몰리큘러 이미징과 그 세라피 기술은 결국은 최근 우리가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지금은 사실 모든 임상 의사들은 이런 이뮨 체크 포인트 이니비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룹도 역시 이제 이뮨 체크 포인트 이니비터인 안티 PD1을 영상법을 하는 것을 이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안티 PD1에다가 커퍼 흡사를 표시해서 이미징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커퍼 흡사와 APD1은 이제 이뮨 체크 포인트 이니비터고, 이 오른쪽 패널은 뭐냐면은 얘네들도 항체이기 때문에 이 미케니컬 베리어 그리고 종양 면역 억제 환경과 같은 다양한 그 튜머 그 드럭의 딜리버리를 저해하는 그 종양 미세환경들을 극복해야 하는 이런 그 당면 과제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병용 치료를 이용해서 커퍼 흡사를 표지한 그 PD1을 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량을 해봤더니 그 췌장암에서 첫 번째는 췌장암에서 안티 PD1의 분포를 펫 영상을 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런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먼트를 모듈레이션 한 다음에 종양 섭취를 증진했다. 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펫 이미징이 되겠는데요. 펫 이미징인데 커퍼 유입자를 표시한 안티 PD1 펫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 RIT 그러니까 방사면 치료 RIT를 이용해서 림포마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전략, 그리고 이 RIT를 하는데 저산소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토발스타틴은 대표적 고지혈증 약인데, 이 논문 토픽은 아토발스타틴이 하이폭시아 저항성을 극복해서 결국 이제 버킷 림포마 세라피를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원자력 의학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사면역 치료의 개념이고요. RIT라는 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서 다룬 내용인데, 항체에다가 방사성 동元소를 붙여서 치료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리투시맙은 림프종 환자들에게 치료하는 항체 의약품이고요. 림프종 환자들에게는 CD20이라는 종양의 이제 특이적으로 나타내는 항원이 있는데,
그 항원을 타겟해서 치료하는 것이 리투시맙이란 항체이고요. 거기에다가 아이오딘 131 베타 마이너스와 그리고 감마를 방출하는 아이오딘 131을 표지하는 거죠. 그래서 방사면역 치료라는 개념으로 표적 치료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에서 FDG 펫을 찍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림프종 암이 되는 거죠. 그런데 3번에 걸쳐서 방사면역 치료를 수행하게 되면은 이런 캔서 조직들이 다 이제 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저희 실제 임상 환경에서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CD20이라는 항체가 항원이 있고 방사면역 치료를 하기 위한 리투시맙이 안티 CD20 항체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이 방사면역 치료의 개념인 거죠. 근데 그 라디오 이뮤노세라피의 저항성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파이브로시스, 이제 그 ECM,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라는 것인데 세포의 기질인데 그 기계적인 장벽에 해당하는 거죠. 장벽에 해당하는 거고 종양에는 그런 높은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종양은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 약물의 침투 효과가 떨어지고 그리고 대표적인 또 저항성이 하이폭식셀이 있는 거죠. 이건 저희가 방사선 생물학에서 계속 저희가 다루었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그림도 이제 저희가 생물학 시간에 다룬 내용인데 하이폭시아 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베타나 이렇게 로우 에리티 방사선에 대해서 저산소 상황 저항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소 공급이 잘 되는 상황에 비해서 대략 2.5배 정도의 도지를 더 피폭시켜야 튜머 셀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저산소 상황의 레디오 이뮤노세라피 저항성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이 이 산소와 세포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세 학자들이 받았는데 이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산소와 세포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오래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폭시아의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이슈인데 특별히 이 하이폭시아 상황에서는 이 방사선의 치료 효과가 저감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하이폭시아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사면역 치료를 하는 것들은 라디오 이뮤노세라피는 다시 말씀드리면 안티바디의 치료 효과 그리고 레디에이션의 치료 효과를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시너지 이펙트를 기대할 수 있는 건데요. CD20에 표적하는 라디오 이뮤노세라피 항체인 리투시맙의 아이오딘 131을 표지하면은 그 항체 치료 효과에 더해서 아이오딘 131의 그 치료 효과, 그러니까 결국은 DNA 더블 스탠드를 브레이킹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도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은 그 한계상으로는 하이폭시아에서 치료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리투시맙의 그 종양 내부로 침투가 저하될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셀별로 사실은 이런 그 하이폭시아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히프1 알파라는 거는 하이폭시아 인듀스더블 팩터라고 해서 저산소 상황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팩터 유전자가 되겠는데 보시면은 이런 그 퍼블릭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RNA 시퀀스 데이터베이스, 아틀라스라는 데이터베이스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UK 그러니까 영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면요. 이게 빨간색일수록 그 히프1 알파가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케미아, 그리고 버킨 림포마, DLBCL 그 여러 가지 혈액암에서도 특히 라지셀의 경우가 여기 빨간색이 높은 거죠. 히프1 알파가 발현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가지 다른 셀 중에서 특별히 라지셀의 경우가 저산소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치료 저항성이 가장 높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이제 다른 데이터베이스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라지가
티폰 알파가 발현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연구했던 건 뭐냐면은 드럭 리퍼포싱 관점입니다. 드럭 리퍼포싱 관점 뭐냐면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토발스타틴 그 상품명 리피토인데, 리피토는 그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고지혈증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에 그 지질 성분이 이제 일어나서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에서는 피가 그 혈관을 막고, 그래서 뇌졸중도 유발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지혈증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리피토 아토발스타틴을 썼는데,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은 그 아토발스타틴이 항종양 효과가 있더라 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밝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오래전에 사실 했습니다. 2014년에 특허 출원을 했고 2016년에 특허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명은 아토발스타틴이 그 항체의 종양 침투를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아토발스타틴을 투여했을 때 마우스 모델에서 어떤 약효가 있나라는 것을 보면은, 먼저 그 셀 수준에서 종양 효과를, 항종양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CTR은 컨트롤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약물도 처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RTX는 리툭시마브입니다. 리툭시마브이고 ATB는 아토발스타틴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셀이 안 죽겠죠. 그런데 리툭시마브를 처리했더니 셀이 대략 한 20%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토발스타틴을 같이 이제 처리했더니 역시 또 한 20%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셀 레벨에서 그 리툭시밥을 처리했을 때 셀이 죽는데, 아토발스타틴을 처리하면은 셀이 그 죽는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셀 레벨에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동물 모델에서 어떻게 되냐라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누드 마우스에다가 그 라지, 앞에서 저희가 라지가 하이폭시아에서 가장 정성이 띈 그런 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토발스타틴이 이런 그 그러니까 하이폭시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우스에다가 그 튜머 셀을 이제 찌릅니다. 찌르면은 얘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종양이 자라게 되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리툭시맙을 투여하고 아토발스타틴을 투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투여하는 것이 아니고 리툭시맙의 형광물질을 달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 있죠. 이게 다 색깔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 초록색이 다 아토발스타틴의 침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마우스에다가 꼬리 정맥에다가 약을 주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우스 채널을 순환하게 하다가 처음에 혈관을 따라 돌다가 혈관벽에서 이게 그 리툭시맙이 스며 나오고, 그리고 리툭시맙이 디퓨전돼서 종양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종양을 가게 되는데, 종양의 그 서피스로부터 침투가 가능하고, 그리고 내부에 혈관이 또 있죠. 그 혈관에서부터 또 이렇게 침투가 스며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석한 것은, 그러니까 종양 서피스에서 얼마나 리툭시맙이 침투하는가 라는 것들은 주위에 그 산재되어 있는 종양을 향해 약물이 침투되는 것들을 막는 그런 저해율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냐라는 것들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초록색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리툭시맙이 더 많이 침투가 되었다라는 것을 반증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아토발스타틴을 투여하면은 초록색 그 항체가 더 많이 들어가나 라는 것들을 평가해야 되겠죠. 그거는 여기 보시면 터널 어세이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건 터널 어세이는 뭐냐면은 결국은 세포가 죽은 것들을 스테이닝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토발스타틴 트리트 했더니 세포가 더 많이 죽었더라. 그 에이팝토시스인데, 에이팝토시스 세포 사멸이죠. 그래서 세포가 더 많이 죽게 되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그 아토발스타틴을 투여했을 때 종양의 세포들이 더 많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양 세포들이 더 많이 죽게 되면은 그 종양의 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체의 딜리버리 전달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종양이 높은 압력입니다. 그런데 아토발스타틴을 투여했더니 이 압력이 떨어지다. 그래서 그 항체의 딜리버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터널 에세이를 통해서 에이팝토시스가 증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튜머 사이즈를 재봤습니다. 튜머 사이즈를 재보았더니 PBS는 그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ATB는 아토발스타틴이고, 그리고 리투시맙에 아이오다인 131을 표시한 것, 그리고 리투시맙 이거는 이제 방사면역 치료인 거죠. 그 방사면역 치료에 아토발스타틴을 투여했더니 기존의 리투시맙에 131을 표시한 것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더 좋더라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생존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찰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서브큐테니어스 모델을 이용해서 Enhanced Uptake of 아이단 131 리투시맙을 관찰한 거죠. 어떻게 아토발스틴을 투여한 후에. 그래서 보시면은 아이단 131 리투시맙이고 아이단 131 리투시맙 더하기 아토발스타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약물을 투여한 다음에 2시간째, 하루, 이틀, 3일째 관찰을 했습니다. 뭐로 관찰했냐면은 스펙트로 관찰했습니다. 스펙트는 단일 광자를 영상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상 도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2시간째는 아무런 그 종양 업데이트가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하루가 지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그널이 점차 진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종양으로 그 아토발스타틴을 투여했을 때 아이단 131 리투시맙이 업테이크가 증가하는 것을, 그러니까 뭐에 비해서 그러니까 리투시맙을 아이단 131 표지했지만 아토발스타틴을 투여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더 많이 증가하더라. 어느 만큼 증가하냐 보면은 한 통계적으로 이만큼 차이가 나는 정도로 증가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면은 얘를 갖다가 실험을 다 한 다음에 마우스를 죽이고 종양을 다 적출하게 됩니다. 종양을 다 빼내서 종양을 이렇게 자릅니다. 8 마이크로미터 정도 두께로 자르고 얘를 이제 강강을 시키면은 이게 아이단 131이 업테이크가 된 것을 이렇게 필름으로 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오토 레디오그래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카운트가 증가하더라 라는 것을 역시 오토 레디오그래피 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우신 게 업서브드 도즈 배우셨죠? 흡수 설량입니다. 여기 사실은 그 업서브드 도즈라고 하는 이펙티브 도즈입니다. 왜냐하면 단위가 미리 15T이고요. 그 종량은 업서브드 도즈를 측정하고 다른 기관들은 이펙티브 도즈를 측정하게 됐습니다. 이걸 왜 했냐면은 아이단 131을 리투시맙에 표지해서 이제 투여하게 되면은 각 오간에 어느 정도 피폭이 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아토발스타틴을 투여했는데 만약에 다른 오간에 이런 투여량이 차이가 나서 다른 오간에 피폭이 더 증가한다 라는 사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종양이 있으면 종양에만 더 많이 들어가길 원하는데, 만약에 다른 뭐 리버나 키드니나 이런데 아토발스타틴 때문에 이 아이단 131 투시맙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항종양 효과를 기대했는데 다른 오간도 더 피폭을 많이 받게 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오간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에서 업적도 도즈 측정을 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런 도시메트리를 하는 목적은 일반 오간의 세이프티를 측정하고, 그리고 에피커시, 종양의 에피커시 얼마나 유효한가, 약물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죠. 그런
것들을 이런 도시메트리 작업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했던 건 뭐냐면은 오소토픽 모델에 대해서 동일한 겁니다. 그 앞에는 SC 서브쿠테이너스 모델이고 얘는 오소토픽 모델인 거죠.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SC 모델은 이 튜머 셀을 종양 셀을 이렇게 옆구리에 찌릅니다. 뭐 뒷다리나 허벅지나 뭐 옆구리에 이렇게 찔러서 그 피부에서 종양이 자라게 됩니다. 림포마는 사실은 피부에 자라는 암은 아니죠. 그런데 피부에 찌르게 됩니다. 이게 SC 모델입니다. 이걸 왜 하냐면은 이렇게 혈액 중에 림프절을 따라 생기는 종양을 크기를 사실 우리가 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첫 이제 실험으로 우리가 하는 거는 약물 효과를 통해서 종양의 크기가 줄어든 것을 관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 허벅지에 찌른, 옆구리에 찌른 이 튜머는 크기가 점점 자라고 이것들을 튜머 사이즈를 잴 수가 있습니다. 혹은 약물로 인해서 튜머 사이즈가 이렇게 점점 줄어든다. 이것도 우리가 그 치료 효과를 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대장암이면은 암이 대장에 생기는 거고 위암이면은 암이 위에 생기는 거고 브레인 글라이오마면은 암이 뇌에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실제와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오소토픽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림포마의 오소토픽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와 동일하게 마우스의 림포마 오소토픽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그 형광을 계측한 장비인데 아이비스라는 장비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신호가 많이 나타난 것들은 암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그 마우스 각각 4마리인데 얘는 그 암이 하나도 없죠. 치료가 다 된 것입니다. 얘는 여기 조금 있죠. 여기 조금 있고 반면 리투시맙 아이단 131만 한 것들은 암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플럭스 그러니까 여기 신호를 계측했을 때 아토바스타틴 같이 투여했던 이만큼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소토픽 모델에서도 이런 치료 효과가 잘 관찰되더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아토바스타틴이 히프온 알파 하이폭시아 인듀시블 팩타를 감소시킨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진 레벨에서 관찰한 건데 컨트롤은 아무것도 처리 안 한 것이고 아토바스타틴은 그러니까 아토바스타틴 처리한 거죠. 그래서 아토바스타틴 처리했더니 하이폭시아와 그리고 안지오지네시스와 관련된 팩터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 안지오지네시스가 감소하고 그리고 하이폭시아가 감소하더라 라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폭시아와 관련된 진들은 VGF가 있고 히폰 알파가 있죠. 그래서 히폰 알파와 VGF가 그 상관관계가 있더라 라는 것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VGF는 뭐냐면은 혈관 그 생성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히폰 알파를 감소시키면은 VGF 알파도 감소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히폰 알파라는 그 저산소 상황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팩터를 감소시키면은 혈관을 생성시키는 인자도 감소한다는 거죠. 그게 이 상관관계의 네트워크 분석으로도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토바스타틴이 히폰 알파와 VGF를 감소시킨다는 것들을 실제 유전자 레벨에서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아토바스타틴을 농도에 따라서 농도를 점차 증가시키니까 히폰 알파가 메신저 RNA가 점점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VGF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백질 레벨에서 히폰 알파가 마이너스는 아토바스타틴을 투여하지 않은 것, 플러스는 아토바스타틴을 투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폰 알파가 아토바스타틴을 투여하지 않았을 때는 이만큼 이렇게 단백질이 많이 발현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아토바스타틴을 투여했더니 단백질 발현이 감소했습니다. 결국
그 아토바스타틴을 투여함으로 인해서 히폰 알파가 감소하는 것을 유전자 레벨에서 그리고 단백질 레벨에서 관찰했고, 그리고 역시 VEGF도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아토바스타틴은 마이너스는 투여하지 않은 것, 플러스는 투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QRT-PCR이라는 실험 방법으로 메신저 RNA 레벨을 측정하고, 그리고 프로테인 레벨을 웰선 블라팅이란 방법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레벨, 단백질 레벨에서 히폰 알파와 VEGF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이크로 RNA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RNA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토바스타틴의 치료가가 어떻게 영향을 주나라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토바스타틴을 투여한 다음에 그 마이크로 RNA의 여러 가지 그 발현 정도를 관찰했는데, 특별히 마이크로 RNA 346번이 아토바스타틴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아토바스타틴을 투여하면은 그 마이크로 RNA 346번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토바스타틴을 투여했는데 히폰 알파가 감소한다고 했는데, 그게 왜 감소하냐 보니까 마이크로 RNA 336번을 이 아토바스타틴이 컨트롤하더라. 그래서 마이크로 RNA 346번이 아토바스타틴 농도에 따라 증가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RNA 346번이 히폰 알파와 VEGF를 감소시킬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실험적으로 관찰했습니다. 그 마이크로 RNA를 그 앞에 슬라이드에서 한 거는 마이크로 어레이라는 실험 기법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셀 레벨에서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RNA 346번이 진짜 히폰 알파와 VEGF를 감소시키는가 라는 것들을 관찰했고요. 그래서 그 미르, 그러니까 IM 마이크로 RNA 346번이 지금 핑크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를 투여했더니 히폰 알파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VEGF도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RNA 346번이 저산소 상황을 유도하는 히폰 알파 유전자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혈관을 생성하는 VEGF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반적인 내용이 결국은 그 아토바스타틴이 항종양 효과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히폰 알파도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저산소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이제 방사면 치료의 저항성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원인은 뭐냐? 원인을 봤더니 특별히 마이크로 RNA 346번이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실제 그것들을 유전자 레벨에서 관찰해 봤더니 히폰 알파가 감소하고 VEGF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히폰 알파의 트랜스크립션 액티비티도 감소하고 VEGF도 감소하고, 그리고 이건 웨스턴 블랏 단백질 레벨에서도 미르 346 마이크로 RNA 346번을 투여했더니 히폰 알파가 감소하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는 아토바스타틴으로 인해서 히폰 알파가 감소한다. 근데 그 중에 아토바스타틴이 뭘 컨트롤하냐 봤더니 마이크로 RNA 346번을 컨트롤하더라. 그래서 그 마이크로 RNA 346번만 따로 뽑아서 투여했더니 히폰 알파가 감소하더라 라는 것들을 관찰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그 마이크로 RNA 346번이 히폰 알파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진짜 그런가? 진짜 마이크로 RNA 346번이 그런 역할을 하는가? 라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를 이니비션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으면은 어떻게 되나? 라는 것들을 관찰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보시면 아토바스타틴 투여하고 얘를 이니비션 시켜요. 이니비션 시켰더니 어떤 그 상관관계가 있냐면은 그 아토바스타틴 투여했을 때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미르 346은 아무 역할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역시 히폰 알파가 아토바스타틴 투했더니 감소하더라 라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미르 346 이니비터를 투했더니 이 감소하는 정도가 약해진 거죠. 여기 보니까 색깔이 이런 색깔인데 색깔이 좀 진해졌죠. 그런 거 뭐냐면은 히폰 알파가 감소하는 패턴이 둔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르 346 마이크로 안의 346이 실제 히폰 알파를 감소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관찰했고요. 그래서 실제 마우스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것을 관찰하게 된 거예요. 아토바스탄 투여하고 미르 346 투여하고 얘를 이니비션 시킵니다. 그렇게 했더니 실제 동양 사이즈가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저 별이 뚱뚱 이렇게 두 개 있는 거는 그러니까 P-밸류,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양 사이즈도 차이가 있고 튜머 볼륨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런 그 에이팝토틱, 그러니까 그 세포가 죽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마커가 파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프 유전자가 역시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아토바스타 투여했을 때 증가하고 346을 트리트하니까 더 증가하는데 이니비션 하니까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얘는 그 종양 세포가 죽는 것이 아토바스타틴 투여했을 때 증가하는데 더 증가하고 종양 세포 더 많이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아예 많이 감소하더라 라는 것들을 단백질 레벨에서도 관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안의 346번이 실제 이거는 이제 레디에이션 익스포저인데 외부에서 피폭 방사선, 외부 피폭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건 아요딘 131의 리투시맙은 정맥 주사를 해서 내부 피폭시킨 건데, 얘는 세포에다가 각각 2그레이, 4그레이를 투여해 익스포저 시켜서 세포가 얼마나 많이 죽나 라는 것들을 실제 다시 컨펌한 내용이 되고요. 아토바스탄 투여했던 것에 비해서 이니비션 시키니까 셀 바이어빌리티, 셀이 죽는 양이 다시 회복되더라 라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드 파프, 에파토틱 레벨을 보시는 것도 관찰했고요. 그러니까 여기 1, 2, 3, 4가 각각 조건이, 실험 조건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IR을 이레디에이션, 외부 피폭, 코발트 60이나 엑스레이를 마이너스는 투여하지 않은 것, 그리고 투여한 것, 그리고 아토바스타틴 투여하지 않은 것, 투여한 것, 그리고 마이크로안의 346호를 이니비션 한 것을 투여하지 않은 것, 그리고 투여한 것 각각에 대해서 감마 H2AX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실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DNA 데미지의 바이오마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토바스타틴 투여했을 때 감마 H2AX가 이만큼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이레디에이션 했을 때 이만큼 DNA 데미지가 있는데, 아토바스타틴 투여했더니 더 많이 데미지가 있더라. 그런데 얘를 이니비션 시키니까 데미지 받는 게 감소하더라 라는 것들을 했고요. 얘는 3D 컬처 코론인데, 세포가 얼마나 이렇게 잘 뭉쳐서 자라는가 라는 것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레디에이션 했을 때 튜머가 이렇게 잘 뭉쳐서 자라던 것들이 잘 안 자라더라. 그리고 아토바스타틴과 이레디에이션을 같이 했더니 더 많이 튜머가 죽더라. 그런데 346번 1ml를 쳤더니 튜머가 뭉쳐서 자라는 것이 다시 회복되더라 라는 것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감마 H2AX의 영상을 이렇게 여기 보시면 빨간색 있죠. 그래서 이거는 DNA 데미지를 우리가 관찰한 것이 되겠고요. 5번은 보시면 이 아래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조건이 있는데 아토바스타틴을 투여하고 336번 이니비터를 투여했을 때 DNA 데미지 받는 것이 많이 없어지더라. 그런데 이걸 다시 이제 영상을 빨간색만 다시 뽑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코메드 에세이입니다. 코메드 에세이고, 이것도 저희가 배웠던 거죠. 코메드 에세이를 했더니 이런 유성형 그러니까 유성 형태로 나타내는 DNA 데미지 효과가 이니비션 했더니 마이크로 RNA 346번을 통해서 이니비션 했더니 감소하더라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라디오 이뮤노세라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라디오 이뮤노세라피
혹은 이제 케모세라피를 할 때 사이드 이펙트가 있습니다. 사이드 이펙트에 뭐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 중점적으로 이제 케모브레인 그리고 알로페시아를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케모브레인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항암 치료 중에 일시적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이런 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인지 기능 저하는 그 항암 치료 중에 동반되는 수반되는 이 사이드 이펙트고, 사실 그러니까 암 치료가 목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인지 기능 저하 정도 이제 감내하고 치료를 수행하는데, 제가 한 거는 이러한 그 동반되는 인지 기능 저하도 블락킹하면서 오히려 이제 원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방사선 면역 치료의 효과도 증진시켜주는 이런 방법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로페시아 그 탈모 현상인데, 우리가 보면 주위에 보면 이제 항암 치료 중에 탈모가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방사 면역 치료 혹은 이제 케모세라피 중에 일어나는 사이드 이펙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것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항암 탈모 부작용 극복 연구. 이때 사용한 거는 이제 그 M30이라는 물질인데요. 그러니까 항암제, 대표적 항암제 하나인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하면은, 얘네들 이제 그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이용해서 항암 치료하다 보면 이제 탈모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하는 거는 이 M30을 투여하면은 얘가 이제 블러킹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조군이고, 이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이제 턴을 다 밀고 다 이제 그리고 뽑고, 그래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트리트 하실 때는 이 털이 잘 안 자라는데, M30을 하면은 얘가 다 블락킹 돼서 털이 잘 자라더라. 그래서 얘를 이제 응용하면은 항암 치료 환자들에게 얘네들 M30을 이제 투여하면은 이 항암 치료로 인해서 탈모가 생기는 것을 블락킹해서 이 털이, 그러니까 헤어가 잘 자라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고, 얘네들 이제 논문 나왔고 특허가 출원되었습니다. 네, 그 또 한편은 케모브레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제목은 아토발사틴 Rescued Chemobrain with Enhanced Anti-Cancer Effect Without Hair Loss Side Effect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첫 번째는 안티캔서 이펙트를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항종양 효과를 증진시킨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트라투즈맙을 사용했는데, TGB가 트라투즈맙입니다. 그러니까 허투를 유방암 이제 주로 발현하는 허투를 타겟팅하는 허셉틴인데, 그 아토발스타틴을 투여하면은 허셉틴의 항종양 효과를 강화시켜서, 그러니까 암을 더 잘 죽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허셉틴을 투여하면은 인지기능 저하에 이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데, 이 아토발스타틴을 투여하면은 이 케모브레인, 그러니까 인지기능 저하를 블락킹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 허셉틴의 항종양 효과를 증진시켜 준과 동시에 허셉틴의 이 헤어로스 사이드 이펙트를 블락킹하는 이 두 가지 이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림은 펫의 이제 마우스의 브레인 영상이고, 얘는 마우스 MR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은 여기 이제 마우스 전두엽인데, 이거는 이제 그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트라투즈맙인데, 그러니까 트라투즈맙 투여하면은 뇌 전두엽의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 라는 것이고, 얘는 이제 대조군으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그러니까 많이 쓰이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로 해봤더니 역시 이제 뇌 인지 기능, 그러니까 브레인의 글루코즈 메타볼리즘이 감소한, 그러니까 프론탈 로브의 글루코즈 메타볼리즘이 감소한, 그래서 뇌 인지 기능, 그러니까 그 사이드 이펙트로 인지 기능 저하를 관찰했고, 그런데 여기다 이제 아토발스타틴을 투여하면은 오히려 이제 리버스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 저하를 블락킹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이제
그 뇌의 부피, 그러니까 VBM을 활용해서 마우스의 브레인의 용적도 이제 평가해서 뇌 글루코즈 대사뿐만 아니라 브레인의 부피 감소도 이제 블락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그러니까 그 역시 이제 아토바스탄틴을 병용 투여했을 때 이 트라투즈마브의 업테이크가 증진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케모 브레인을 레스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티캔서 이펙트를 인핸스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암 부작용에 대한 블락킹 효과를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이제 그 세미나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고요. 정리하면은 그 방사면역 치료, 그러니까 타겟티드 세라피인데 항암 효과를 극복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종양 미세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들을 소개해드렸고, 제가 소개해드린 이 전략 외에 많은 것들을 이제 사용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러한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탈모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평가할 것인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